예. 뭐죠? 질문들. 네네네. 썬사이언스 창업을 하려는 구독자분들이 많잖아요.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많길래 그 중에서 오늘은 탑 10을 추려가지고 왔거든요. 바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썬사이언스 창업할 때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야, 진짜 근데 이거는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 역시 이게 탑 10이군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의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장 몰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직장 몰래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나 직장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사업자 등록해야 되나요? 라고 바꿔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진짜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나는 정확한 종목 코드로 신고를 하고 싶다, 이런 두 가지 수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좀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기 임대업이라는 그 사업자 종목 코드가 나오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 마치 뭐랑 똑같냐면 해외 직구 대행 아시죠? 해외 구매 대행. 부업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해외 직구 대행업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그 종목 코드가 없다가 점점점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국세청에서 이 종목 코드로 신고하세요라고 하면서 새로운 종목 코드가 나온 거예요. 단기 임대업도 그렇게 갈 거예요. 지금은 다른 종목 코드로 막 중구난방으로 신고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단기 임대업, 단기 대여 사업 막 이런 것들로 종목 코드가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그걸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이거예요 라고 종목 코드를 얘기해 줄 수 없는 상태고, 다른 전대업이라든지 주택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준용해서 쓰고 있는 상태다. 일단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 그냥 직장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업자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지금 현재 상황이 막 뒤숭숭 난리 나는 상황이니 그냥 사업자 등록 없이 한계 호점 정도는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냥 개인 소득으로, 개인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시고, 일단 수익이 나야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업자 부분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시든 어떻게든 해서 하실 수 있다, 사업자 없이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니즈가 있는 분들이 있냐면, 이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싶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일단 만약에 자기가 집주인이라면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하는 게 맞고, 자기가 임차인이라면 전대업으로 신고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가장 현 상황에 맞춰서 잘 준용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대업은 신고를 하면 그 사업장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주택수에 잡혀요. 부동산 주택수에. 웃기죠? 원래는 이제 첫 주택을 살 때 1.1%만 내는 그런 게 있어요. 취득세 1.1% 혜택이. 그거를 못 누려요. 너무 큰 걸 잃어버리는 거죠.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그래서 이런 게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아지시는 분들은 다른 것들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공간대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개인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종목 코드로 해서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 게, 이거를 딱히 어떤 종목 코드로 신고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아니라서 그래요. 두 번째, 데이터는 모두 좋은 지역이라고 했을 때 같은 지역에 3개를 오픈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서로 다른 지역에 1개씩 오픈할 PD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같은 지역에 3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계란은 나누어 담아야 맞는 거예요. 저는 절대 같은 지역에 2개 이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33M2가 흥한다, 33M2가 망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 어떤 지역에서 33M2 사업을 하는 게 어떤 순간에는 좋기도 하다가 안 좋기도 하다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 망한다, 부동산 시장 흥한다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서울은 떨어질 때 지방은 오르기도 하고, 지방은 다 떨어지고 있을 때 서울은 오르는 것처럼, 또 서울에서도 관악구는 오르는데 저기 금천구는 떨어지고, 약간 이런 것처럼 되게 그 시장 상황과 지역마다, 세부적인 상황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여러 개를 하면 그 같은 지역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계란은 나눠 담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제 성향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유튜브나 이런 말투나 이런 걸 보면 되게 리스크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고, 당연히 리스크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할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되게 보수적인 성향이에요. 저만의 기준을 정해두고 그거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들어오는 매물을 찾을 때까지 저는 시간을 계속 갈아 넣어요. 대신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게 있다면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2개 이상 같은 지역에 오픈 안 해요. 2개까지 해봤어요. 딱 한 번. 초기 강남에 멋 모를 때 2개까지 딱 한 번 해봤어요. 지금 절대 안 해요.
그럼 세 번째로, 지방에 만약에 대표님께서 개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면 그걸 3,3M2로 돌리실 거예요? 아니면 전월세 임대로 돌리시겠어요? 근데 본인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제가 지방에 아파트가 있다면 저는 그거를 3,3M2를 돌리는 것보다 그냥 전월세를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몇 개월에 한 번씩이든 갈 일은 생기니까, 이왕이면은 지방까지 멀리 떨어져 있다면 3,3M2보다는 전월세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지만, 만약에 자기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지방에 또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은 3,3M2로 돌려보셔도 굉장히 괜찮죠. 네 번째 질문은 3,3M2 운영 시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첫 번째, 게스트의 퇴거 불응, 두 번째, 전대차 동의 안 받기. 전대차 동의가 아무래도 더 큰 리스크 아닐까. 왜냐면 이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게스트가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걱정이 된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 정도가 불안하시다면. 왜냐면 거의 어떤 수준이냐, 내가 이제 벼락 맞기 싫어서 비 오는 날에 밖에 안 나가는 거, 대중교통도 타지 마세요. 사고 나면 어떡해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게스트 태거 불응은 거의 없는 일이고, 전대차 동의 안 받는 거는 근데 이거는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사를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전대차 동의는 좀 꼭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전대차 동의는 꼭 받으시고 운영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3,3M2 오픈 초기에는 좋던 예약률이 몇 달 후에 떨어진다면 대표님께서는 방을 빼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아, 이것도 한두 번 정도 제가 연락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좋았던 지역, 수요와 공급이 잘 균형이 맞았던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개가 들어오게 되면서 갑자기 예약률이 좀 저조해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는 1년 정도는 그냥 운영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급이 많이 찼어요.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요. 그러면 모두가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 지역에? 그러면 몇몇들은 빼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다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을까요? 원래 지역이라는 건 그런 거고 원래 사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모두가 공급이 많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또 내가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누군가가 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계속 사이클을 도는 게 시장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작은 스몰 비즈니스잖아요. 뭔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처럼 생각을 하시기보다 1년을 좀 느긋하게 운영해 보시면서, 아, 1년 단위로 봤을 때 월에 이 정도는 들어왔구나, 그렇게 좀 평균치로 생각하시는 훈련을 좀 하시다 보면 나중에 온라인 스토어나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강한 마인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라면 1년 동안은 그냥 운영해 본다. 1년 뒤에도 근데 거기가 공급 포화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근데 더 있어요. 내가 바로 빼면 안 되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지역에서 살아남으면서 계속 인테리어나 뭔가를 업그레이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게 또 상해 사업으로 넘어갈 때 도움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1년 정도는 그냥 운영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여섯 번째로, 만약에 대표님께서 3,000만 원의 자본금이 있으시다면 하나하나씩 3,3M2로 오픈하면 천천히 늘려가실 건지, 한 번에 여러 개를 3,000만 원어치 최대한 빨리 오픈할 건지. 빨리의 기준이 뭐죠 근데? 천천히와 빨리의 기준이 뭔가? 한 달에 하나씩 오픈을 하면은 빠른 건가요, 느린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한 달에 한 개씩 오픈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한두 개씩.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른 게, 한 지점 오픈을 2주 만에 하고 예약을 바로 받은 다음에 또 바로 계약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본인은 느리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면 동시에 5개를 계약을 해버리고 싶다는 분도 있고 막 이래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사실 본인의 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천천히 늘려가느냐 빠르게 늘려가느냐 보다도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납득이 되면서 늘려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보수적으로 순수익이 50만 원 이하인 지역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교육생분들 한두 분 정도는 자기는 30만 원만 남아도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그럼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처음에는 8개까지는 6개월 만에 늘렸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3,000만 원이 있다면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3,3M2 2개를 오픈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보증금 500을 맞춰가지고 2개를 오픈을 할 것 같고, 그동안에 또 모을 거 아니에요. 200만 원 정도. 그럼 1,2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2개를 오픈을 할 것 같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꽁쳐 뒀다가 이 2개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바로 한 2~3달 뒤에 에어비앤비를 오픈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갈 것 같고, 어떻게든 당근하고 발품 팔고 하면은 할 수 있거든요. 2,000만 원으로도.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2,000만 원으로 3,3M2를 하고 한 3~4개 정도 해서 3~4개 정도 하면 월 200만 원 정도의 현금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나머지 1,000만 원으로는 온라인 스토어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 스토어, 유통업. 그러니까 내가 재고를 두지 않는 유통업을 할 때 자본이 그래도 조금 필요하거든요.
물품 대금을 먼저 납품을 해야 돼서. 그래서 그 온라인 스토어를 할 수 있는 첫 자금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000만 원 정도면요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는 자본금이에요. 충분히 가능해요, 초보자 입장에서. 2천만 원으로 삼삼엠2에서 안정적인 현금으로 만들고, 1,000만 원으로는 온라인 스토어 공부해가지고 소득 상방을 열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스킬들을 또 하나 공부를 해나갈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7번째 질문. 삼삼엠2 플랫폼에만 업로드하기, 삼삼엠2와 리브애니웨어 동시에 업로드하기. 이것도 무료 특강 나가면 진짜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히 자기가 그 지역에 있는데 예약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해야죠, 어쩔 수 없이. 또는 감으로 창업을 해버린 경우 있죠. 뭐 강남에서 하셨다거나. 그러면 리브애니웨어 통해서 예약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약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신규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리브애니웨어까지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애니웨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리브애니웨어는 수수료가 9%고 삼삼엠2는 3%여서 그래요. 3.3%여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돈가스 집을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가스를 팔면서 새우카츠도 팔아도 되나요? 물어보는 거지. 되죠, 되죠. 팔아도 되지. 근데 돈가스만으로 미어 터지는 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돈가스도 새우카츠도 팔면서 매출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가스만으로 그 모든 매출을 빠방하게 채울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 관점인 거예요. 삼삼엠2를 사용해서 꽉 채울 수 있는 지역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외에는 일단 배제해놓고, 그래서 삼삼엠2를 실제로 시도를 했는데 내 예상대로 잘 안 됐어. 그러면은 뭐 리브애니웨어나 뭐든지 이용해가지고 채워야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리브애니웨어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8번째 질문인데요. 자본금은 넉넉하다고 했을 때 원룸 2개를 오픈할 건지, 아니면 투룸으로 1개를 오픈할 건지. 원룸 2개와 투룸 1개면 자본금이 똑같을 것 같아요. 일단 저라면 원룸 2개. 왜냐면 제 관점은 항상 리스크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10만 원의 자본이 있다면 10만 원짜리 게임을 한 번 하는 것보다 5만 원짜리 게임을 2번 하든가 1만 원짜리 게임을 10번 하는 게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고요. 투룸은 일단 하나 하는데 월세도 좀 높아요. 룸 개수도 많다 보니까 집기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요. 물론 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판단을 원하신다면 저는 원룸 2개를 할 것 같습니다. 9번째 질문인데요. 삼삼엠2 노후화된 집에서도 물론 가능하다 대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렵다. PD님은 저를 따라다녀 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그쵸? 그때 그 영상 PD님 만들었잖아요. 와, 이런 데서도 삼삼엠2가 된다고? 노후화된 곳에서도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고객들은 그 오피스텔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와요. 우리 반지하에 있는 에어비앤비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에어비앤비들은 전부 다 노후화된 주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어 터지게 잘 되잖아요. 왜 그래요? 외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여기가 노후화된지 뭔지를 모르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만 그거를 경험하다 보면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삼삼엠2도 삼삼엠2를 이용하시는 국내 고객님들이 그 오피스텔이 노후화된 건지 뭔지를 막 이렇게 따져보고 들어오지 않아요. 노후화 되어 있으면 오히려 좋은 게 월세가 저렴하잖아요. 관리비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더 낮은 가격에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새 집에서 하면서 높은 가격에 제공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2024년 12월인데 내년 25년에 삼삼엠2 창업 전망. 이미 늦었다. 아직도 좋다. 야, 이런 게 한 번쯤 나올 때 됐죠, 그죠? 이런 컨텐츠가 한 번쯤 나올 쯤 됐는데, 일단은 삼삼엠2 창업 전망 제가 보기에 좋습니다. 사실 제가 한 6월 달까지만 해도 야, 삼삼엠2 많이 늘어나긴 하는구나, 생각보다 성숙기에 빨리 접어들었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성숙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더 거래액이 커질 것 같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삼엠2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어플이잖아요. 삼삼엠2는 제가 어플을 만들 수 있어요. 44M2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삼삼엠2가 아니라 44M2가 잘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삼삼엠2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단기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에어비앤비를 하는 게 아니라요, 관광 숙박업을 하는 거예요. 단기 임대 시장은 예로나 미래나 계속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단기 임대 시장을 누가 잘 빨아먹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가 지금 삼삼엠2가 가장 그 수요를 잘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떤 지역에나 어떤 상황에나 이 사업이라는 거는 항상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기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불균형만 데이터로 분석해서 잘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항상 잘 된다. 항상 시장은 돌고 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 이 부분에서. 피디님,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 집은 좀
좀 오래 찍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아예 25년 33M2 창업 전망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다뤄드릴게요. 2025년에 33M2 창업 전망이 어떨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명명백백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놓으시고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대표님 바쁘세요? 아닙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 동생이 33M2 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더 잘 될 거예요, 33M2는. 지금 33M2 공급 포화 아니냐, 레드오션 아니냐 많이 말씀들 하시고 33M2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데 뭔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시작해도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2025년도에 33M2 창업 전망이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2025년의 33M2 창업 전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저번에 채널에서도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에어비앤비에서 불법 매물들을 삭제 조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에어비앤비 삭제 조치가 도대체 왜 33M2에 영향을 주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 에어비앤비 중에 불법과 합법의 비율을 그냥 대략 따져보면 한 50%, 50%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면 관광에 대한 수요는 계속 똑같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뭐 특별한 국가적인 이슈가 터지 않는 이상, 그죠? 근데 지금은 살짝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공급이 절반으로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어떤 형태가 나타날 거냐면 이 정도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일 거냐면 25년도 10월 정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어비앤비에서 내년 10월부터 불법 숙소들에 대해서 강제로 삭제 조치를 한다고 공문을 다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과수요가 나타나는 시장이 올 거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수요가 내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국인들은 33M2 예약할 수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쵸?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있겠지. 외국인들의 모든 사람 중에 뭐 한 5%? 3% 정도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어디서 알고 33M2 예약을 할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외국인들이 합법 에어비앤비에 대한 공급을 싹 다 먹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과수요에 있는 외국인 수요가 지금 있는 합법 에어비앤비들의 다 들어가가지고 내국인이 합법 에어비앤비를 예약하려고 해도 위홈으로 예약하려고 해도 예약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미 다 차버려 있으니까. 그럼 내국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에어비앤비나 위홈으로 안 되니까. 위홈도 에어비앤비 달력이 열려 있어야 위홈으로 예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결국 33로 갈 수밖에 없어요. 33M2, 리브애니웨어 같은 단기 임대 시장을 노린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호텔이나 모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좀 다른 시장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호텔이나 모텔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거는 제쳐두고 33M2로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에어비앤비의 예약률이 엄청 올라가 버리니까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1박당 금액을 올리겠죠. 네. 예약률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거냐? 서울로 3일 정도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3박 4일 예약을 하겠죠? 3일 예약을 했어요? 그 금액이 33M2 일주일 금액보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33M2를 일주일 빌려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1박이 10만 원이에요. 3명이 4명이 올라오는데 그럼 3일만 빌려도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33M2 숙소들 30만 원 하는데 많거든요. 그럼 차라리 33M2 빌려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편하게 놀고 가지 굳이 에어비앤비를 빌려가지고 입퇴실 시간 다 지켜야 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일주일 넉넉하게 빌려서 그러면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도 자유롭고 하잖아요.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에어비앤비 불법 매물이 삭제 조치가 되면서 분명히 과수요 시장이 열릴 거고 그럼 그 과수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합법 에어비앤비를 다 먹을 거고 그리고 내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33M2로 넘어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할 거다. 에어비앤비의 삭제 조치로 인해서 33M2가 낙수 효과를 받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얘기하기 전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33M2가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칠 것이냐 내년 따라서 33M2도 예약률이 올라갈 거예요. 33M2 예약률 올라갔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주세를 올리겠죠? 그럼 주세를 올리면 그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수익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왜 예약률이 올라가요? 인식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단기 임대 시장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아 그거 안전한 거야 라고 인식이 개선이 된다고요. 그러면 수익이 올라가
나가고 인식이 개선된다는 건 너도 나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들도 수익을 얻으러 뛰어드는 시장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수익을 얻으러 뛰어드는 시장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권리금이라는 게 생겨요. 권리금은 안전함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권리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사실 권리금이 형성되고 있는 시장이긴 해요. 보통 월 수익에 곱하기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배수로 생기긴 하거든요. 단기임대 시장이 한 6, 7개월 전까지만 해도 배수가 3배수에서 6배수, 진짜 최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 중에 거기가 월 수익이 60만 원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700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매각하신 사례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 흐름이 이어질 거라서 내년 지나서 내후년 한 26년도쯤 가면은 시장 대부분이 33M2 단기임대 부업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그러고 나면은 권리금이 형성이 되고 권리금이 되게 시장에 당연히 존재하는 느낌으로 가게 될 거다. 지금 에어비앤비처럼 그 시장으로 이제 갈 겁니다. 두 번째로 2025년도에 33M2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33M2 어플의 연간 거래액이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33M2를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에 33M2 거래액이 제가 알기로 26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4년도 아직 하반기가 안 나왔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이미 얼마냐면 이미 300억이에요. 그리고 24년도에 지금 1000억을 목표로 가고 있어요. 202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미 작년 매출을 뛰어넘었더라. 그러니까 33M2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커지고 일반 소비자들도 33M2를 활용해서 예약하는 사례가 되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공급자만 늘었다 그래서 이게 뭐 매출이 늘겠어요? 수요와 공급이 맞으니까 매출이 느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수요 늘은 거 맞는데 공급이 더 많이 늘어서 안 될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 번째 이유를 가져왔어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지금 현재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는 항상 수요, 공급에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시장은 돌고 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33M2는 이제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레드오션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래프는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 그래 맞아. 근데 공급이 이렇게 증가해. 이 논리죠. 지금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 정도 시점 이후로는 과공급 상태야, 이 이후로는 레드오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업들을 이제 접하시다 보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 맞죠? 거래액이 늘고 있으니까. 그러면 최초에 공급이 여기 있었다 쳐볼게요. 그럼 수요가 더 많죠? 잘 되겠죠?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공급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점점 더 공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급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공급이 수요를 뚫기 시작해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느끼기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그래프로. 근데 이 현재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부 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에 공급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방을 빼겠죠. 그만하겠죠. 그러면 다시 이런 시장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길게 봤을 때 수요가 쭉 증가한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른 부업들이랑 똑같네요. 다른 부업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도 똑같고요. 과일 위탁 판매도 똑같고 33M도 똑같고 에어비앤비도 똑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나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꾸준히 운영하다 보면 호황기가 오고 버티는 단계가 오고 호황기가 오고 버티는 단계가 오고 그렇더라. 원래 그런 게 시장이더라 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모든 지역이 전부 다 똑같이 이런 그래프로 갈 것이냐는 거죠. 33M2 전체 상업 시장은 이런 그래프로 갈 수 있지만, 이런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이 그래프로 표현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어떤 지역도 있을 수 있을까?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일정한, 이런 데도 있겠죠. 있습니다. 분명히. 네, 이런 시장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이 그래프에서 내가 살고 있는 뭐 강남, 홍대 이런 데들은 여기이겠지만 실제로 경기도에 있는 어떤 다른 지역이나 서울에 있는 특정한 어떤 지역은 여기에 있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2025년도에 33M2 창업을 해도 과연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 하든 언제 하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체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모든 지역이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지역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2025년이든 2026년이든 창업을 해도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8개월 전이죠. 4월 달에 농수산물 위탁 판매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달에 2억 6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농수산물 위탁 판매가 한 4년 전부터 레드오션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왜 저는 시작한 지 8개월밖에 안 돼서 2억 6천이라는 매출을 낼 수 있었을까? 그냥 이건 거예요. 이거.
언젠가는 레드오션이었다가 또 언젠가는 블루오션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에어비앤비 규제가 되다 보니까 33M2로 수요가 늘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뭐가 형성된다 그랬죠? 여기서 권리금 형성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3M2 거래액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 거래액이 늘어난다는 건 33M2 이용자 수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것 역시 권리금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시장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를 드린 게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적다가도 공급이 많아지고 많다가도 또 적어지고 하면서 흘러가는 게 이게 이제 시장의 원리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이런 시장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33M2 전체 시장 이렇게 가겠지만 국지적으로 보고 강남, 홍대, 잠실, 제기동 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그래프가 모두 똑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까지 넓혀가지고 요런 시장인 데를 찾아가지고 뭘 해라, 선점을 해라. 그럼 뭐 생긴다? 권리금 생긴다. 왜? 거래액도 늘어나고 있고 인식도 개선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시장을 잘 찾아서 창업을 하시면 내가 원로 수익을 따박따박 얻다가도 내가 나중에 인식 개선이 많이 돼서 나가고 싶을 때 권리금도 받아가지고 매각하면서 엑시트 할 수 있는 경험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 2025년도 레드오션이니 뭐니 너무 그런 컨텐츠 많이 보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지만 요런 지역을 찾아내는 건 결국에 무슨 기반이어야 된다? 데이터 기반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감으로 여기 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들어가면 안 되고, 데이터 기반으로 찾으셔가지고 좋은 지역 선점하셔서 여러분들이 월 수익도 따박따박 얻다가 나중에 권리금으로도 매각하고 넘어오시는, 그래서 또 상위의 사업으로 넘어가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난번에 33M2 창업을 하려는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탑10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잖아요. 네. 네. 또 뭔가요? 오늘은 그때에 이어서 33M2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포인트인 공실 리스크, 전대차 동의, 게스트 관리에 대한 질문만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1주 단위의 예약 사이에 어쩔 수 없이 2, 3일 정도 공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 예상보다 매출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냐. 맞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 예약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몇 주 예약이 들어올 때 그 사이에 2, 3일 정도의 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최대 5일까지, 6일까지도 있을 수 있겠죠. 운이 나쁘면은. 근데 33M2는 일주일 단위로만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뭐 에어비앤비나 다른 어플로 채우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건데, 근데 애초에 그래서 저는 뭘 하냐면 순수익을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요. 내가 매출에서 월세 관리비 빼고 그다음에 청소비 빼고 남은 그 수익이 이제 순수익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70만 원이 남았다.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예상을 할 때 여기에서 70만 원이 남겠거니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고려를 해서 곱하기 0.7 정도를 해요. 70만 원 남은 데다가 곱하기 0.7 하면은 77에 49니까 49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보수적 순수익을 산출을 하고 그 보수적 순수익이 나오겠거니 하고 예상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보수적 순수익에 대한 기준을 저는 50만 원으로 정해놓긴 했거든요. 만약에 보수적 순수익이 50만 원보다 미만이다? 그럼 안 들어가고, 그 이상이다? 그러면은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띄엄띄엄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공실에 대한 걱정 저도 질문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는 사실 고려 대상이 아닌 게, 애초에 그거를 사전에 보수적으로 측정하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요? 예. 두 번째 질문, 역세권이 아니어도 좋은 매물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당연히 될 수 있어요. 역세권으로 몰리는 수요가 있는 반면 역세권이 아닌 곳으로 뭔가 수요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방을 보면 지하철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역세권이 아니라도 잘 되는 곳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 경기를 기준으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 보면 역세권이 아닌데 잘 되는 지역을 제가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서울, 경기는 이왕이면은 역세권을 위주로 다 찾아보시고, 지방에서는 역세권이 아니어도 데이터에 근간을 해서 잘 찾아보시면 역세권이 아니어도 좋은 지역을 당연히 찾을 수 있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단기 임대 공급이 늘어날 텐데 경쟁을 피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쟁을 피하면서 한다? 경쟁을 피하면서 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경쟁을 아예 피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거는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아예 불가능한 영역인 거고, 경쟁을 피할 수는 없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곳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게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데이터 분석 방법이라서 너무 자세하게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렇지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찾아서 들어갔더라도 그 안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인테리어 실력이나
사진 실력이나 이런 것 등등 좀 자기가 그 안에서도 또 더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왜냐면 제가 옛날에 한번 그래프 그렸었죠. 이렇게 칠판에다가 그래프가 수요가 쭉 증가하는데 그에 따라서 공급도 증가해서 과공급 상태는 어떤 시장이나 한 번은 오기 때문에 그 과공급 시장이 왔을 때 내가 그 시기에 잘 버텨내서 또 과수요 시장을 맞이하려면 그러면은 사진 실력이나 인테리어 실력을 그 안에서도 조금씩 키워가야겠죠. 그래서 경쟁을 피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경쟁을 적절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경쟁력을 갖추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보통 33M CS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나요? 이제 CS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고객 문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인데 생각보다 원룸인데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로 입시를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즉 3명 이상으로 입시를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제 생각에는 33M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룸이나 쓰리룸 같은 경우 가 되게 비싸요. 막 주세가 50만원, 60만원 하기 때문에 이제 집에 인테리어가 필요해서 뭐 3주 정도를 비워야 된다? 그때 주세 50만원 했다가 뭐 관리비 뭐 했다가 하면은 거의 주에 70만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3주만 살아도 2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이니까 가족 단위가 그냥 원룸에서 거주를 하려고 이제 원룸으로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저는 제약을 안 둬요. 여기에서 10명이 지내든 뭐 5명이 지내든 저는 제약을 안 둬요. 대신에 필요한 물품들은 알아서 고객님들이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처분하고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대업과 숙박업은 좀 달라요. 만약에 여기에 내가 추가 인원에 대한 요금을 막 책정해서 1박 단위로 해가지고 받게 되고 이러면 숙박업과 유사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숙박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 전체 공간을 고객님들은 빌리시는 거고, 그것을 몇 명이서 오든 어떻게 사용 수익화하든 간에 내가 관여하면 안 돼요, 전대업은. 네, 그래서 저는 다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숙박업으로 오인받지 않으려면 그냥 놔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뭐 담배를 피거나 하면 그런 것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거나 강아지를 키우거나 해도 할 수 없어요. 정리를 하면 이 단기 임대를 어떻게 똑같은 말로 바꿔볼 수 있냐면 일시 사용 임대차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월세방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을 쓰잖아요. 그 임대차랑 똑같은데 단지 일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 사용 임대차라고 부르는데, 임대차에 비추어 보면 돼요. 내가 내 월세방을 구해가지고 자취방을 구해서 거기서 담배를 핀다 그래서 집주인이 당장 퇴실 요청을 하지는 않죠. 대신에 뭐라 할 수 있죠. 뭐라 하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나갔을 때 화장실에서 폈다면 화장실 특수 청소하거나 담배 쩐내를 제거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 특수 청소비를 요구할 수 있겠죠.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고 돌려줄 수 있겠죠. 33M도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담배를 피건 강아지를 키우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나갔을 때 보증금 33만 원을 걸잖아요. 거기에서 필요한 특수 청소비를 제외를 하고 줄 수 있어요. 그거는 33M랑 협의를 하면 되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현실적으로 전대차 동의 받기 지금도 가능할까요? 무조건 되죠. 이거는 사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요. 그 연락을 진짜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2번씩도 받고, 2주 전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종로구예요. 종로구. 우리나라에서 되게 주요 입지잖아요. 거기 되게 주요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2개를 받았어요. 또 어떤 분도 한 달 전에는 어떤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은 일주일 만에 2개를 받았고, 그것도 되게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런 주요 입지에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전대차가 저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그분들도 이 전대차 관련한 부분들이 되게 걱정이 되고 그랬는데 강의를 잘 듣고 그 강의에 나온 대로 똑같이 좀 따라 해보고 연습해보고 하니까, 물론 이분들도 열심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확실히 성과가 나오고 괜찮았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네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만약에 전대차 동의 관련해서 두려우신 분들은 한번 임장이라도 나가보세요. 어차피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임장을 나가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중개사분들이 막 내치고 막 화내고 그러는 경우가 잘 없어요. 웬만하면 다 받아주시고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장을 가기 전에 네. 걱정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건 이제 전대차 동의죠. 과연 될까? 네. 저는 전대차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가 되게 조심스럽고 어려웠어요. 처음 말 꺼내기가 어색하고 나쁘끄러웠던 부분도 있었어요. 평소에 안 하던 것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지도 않고 어렵더라고요. 전대차 동의가 제일 어렵다고 하다 보니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
임장 다닐 때 사실 되게 두려운 거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쉐어하우스 2년 전에 시작을 할 때 그 첫 임장 가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근데 막상 가서 중개사분한테 얘기하고 하면은 별게 아닌 거를 알지만 근데 그게 그냥 무섭단 말이야. 뭔가 불안하고 혼날 것 같고 중개사분 열기도 되게 두렵고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같이 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경험해본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얘기를 한마디라도 더 해주면 또 전대차 받을 확률도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좀 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장 다녀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개사분들도 막 혼내는 분들 거의 없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그 두려움을 한 번만 꼭 참고 가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혼자보단 둘이 낫다? 대표님께서 제가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해서 바로 알려주신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신청하기 잘했다 싶습니다. 1호점이 잘 오픈돼서 수익화되면은 2호점, 3호점까지 한번 해볼 생각도 있어요. 이게 네. 그 강의를 듣기 전에는 그냥 혼자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정리가 안 되고 뭔가 머리가 중구난방이었는데 이제 대표님이 강의 때 딱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니까 네.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네. 도장 깨기처럼 맞아요. 하고 있죠. 오늘 대표님이랑 같이 임장을 하면서 조금 더 확신이 생겼고 전대차 동의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편해졌어요. 그래서 덜 긴장되고 오히려 집 컨디션이나 이런 것도 더 꼼꼼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동행 임장이라든가 그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주시니까 잘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호점 화이팅!